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가 중복이었고 오늘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상 대서입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재영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 김경진 국회의원과 함께 당과 전국 상황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한수정의 톡톡에서는 영암 기찬랜드에서 전동평 영암군수를 만나봅니다. 열린공간톡 지금 시작합니다. 정재영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예, 광주 북구 갑 김경진 국회의원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국민의당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께 또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번 사태를 저희 내부적으로도 당의 어떤 개혁과 또 개선의 기회로 삼아서 뼈를 깎는 개선 작업을 통해서 당의 체질을 바꾸고 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인사 말씀부터 좀 무겁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국민의당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문준영,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들 그 문준영 씨 취업 특혜 의혹 그 제보 조작 사건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 이제 당에서는 이유미 씨 단독 범행 이렇게 결론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이준서 최고위원이 구속이 되고 그다음에 계속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분위기인데 좀 궁색하게 된 것 같아요. 당의 입장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사건이 초창기에 이제 밖으로 알려졌을 때 우선 자체 진상조사는 할 수밖에 없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상황 파악은 해야 되니까 자체 진상조사는 하되 다만 이제 이게 당의 자체 진상조사가 수사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이. 수사는 압수수색도 하고 필요하면 핸드폰도 뺏고 통화 내역 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 물증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열려 있거든요. 근데 자체 진상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발적으로 답변하고 제출하는 그 범위 내에 한정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검찰의 수사보다는 어떤 상황 판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자체 진상조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 내부에서는 우선 자체 진상조사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고 대신 밖으로 이걸 발표는 하지 말자. 우리만 알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관계라든지 책임 범위는 검찰이 확정하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는 검찰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검찰 수사 결과를 모든 것을 다 수능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 얘기만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우리가 진상조사를 해서 국민들께 어떤 의혹은 최소한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당내 이견이 이제 좀 상당히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당내 진상조사 결과를 밖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준서 최고위원이 이제 구속까지 되면서 사실은 저희가 조금 좀 민망하게 됐죠. 근데 다만 이제 저희도 조금 더 변명을 하자면 당내 진상조사 결과 발표문을 보면 거기 지금 페이지 수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15페이지인가 거기 보면 이준서 최고위원 부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내 진상조사의 한계로 인해서 정확하지는 않다. 근데 이준서는 지금 이렇게 변명을 하고 몰랐다고 변명을 하고 있고 그 점을 뒤엎을 만한 증거는 아직 우리 당내 진상조사단으로서 찾지는 못했다. 다만 최종적인 진상 결과 진상은 검찰이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일단 이준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그 점을 반박할 만한 증거는 못 찾았다. 이렇게 끝맺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내부적으로 이제 굉장한 고민이 있었다는 걸 대변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국민들이나 일반 시민들, 시청자들이나가 느끼신 바로는 국민의당은 여기서 정리가 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더 커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준서 최고위원 구속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성호 전 의원이라든지 김인원 변호사라든지 당시 이제 부단장 맡으셨던 분들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제 이용주 의원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까지 가느냐 그리고 이제 박지원 전 대표까지 가느냐 안철수 전 후보까지 수사가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당내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사가 확대될 걸로 보시나요? 글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요. 이건 검찰이 알아서 잘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진상은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 이제 절차적 어떤 과정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당에 관계되는 사람들 누구든지 나오라 그러면 지금 다 성실하게 곧바로 검찰에서 지정된 시간에 다 나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통화 내역이나 무슨 자료 있으면 내라고 하면 전부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더 하실 말씀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하고요. 그런데 이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당에서 한편으로는 또 그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잖아요. 예. 어떤 배경인가요? 좀 이제 국민들 정서하고는 조금 배반 좀 반대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뭐 저도 대선 때 이제 비슷한 얘기를 누차 드리긴 했는데 원래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드님인 문준용 씨가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에 바로 밑에 부하로 있었던 권재철 씨라는 분이 지금 고용정보원 원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용정보원에 문재인 씨 아드님이 취업을 했다는 거거든요, 보면. 그러면 사실 이게 취업 특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가 기관장으로 갔는데 취업을 했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취업을 할 때 통상적으로 고용정보원이 보름 이상 공고를 했었거든요. 대부분의 지금 이 취업 경우에. 근데 문준영 씨 취업할 때는 유일하게 5일밖에 공고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공고 기간이 3분의 1로 짧았고 그다음에 공고의 방법도 통상적인 어떤 취업 공고 고용정보원에서 취업을 할 때는 5가지 정도 방법으로 공고를 했었는데 문준영 씨 때는 한 가지 방법 많아봐야 2가지, 하나 내지 2가지 방법으로 지금 공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취업에 비해서 이 공고 수단이나 방법도 되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취업 특혜의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시간이 오래 흘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관련 자료들이 이제 많이 유실돼서 이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작년 대선 과정에서 여러 군데서 그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명쾌하게 털고 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도 특검법을 발의를 해놨고요. 바른정당도 발의를 해놨고 저희도 지금 이번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제에 명확하게 결론을 짓고 가자.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그거를 요구는 하실 계획이신가요? 야삼당. 그러니까 저희도 얼마 전에 제출했으니까. 공식적으로 법안으로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이 건과 관련해서 이제 좀 지난주에 입장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뭐 좀 늦었다는 지적도 있고 하는데 우리 이제 의원님 보실 때는 좀 내부적으로 그 시기가 좀 조율이 됐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 2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곧바로 사과 발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사과 발표를 하는 것보다도 검찰 수사가 끝나고 나서 그래서 사안이 검찰이 명확하게 밝혀내고 나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사과 발표를 하는 게 옳겠다라는 2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대체로 안철수 후보 측은 후자 쪽을 초창기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수사가 끝나고 나면 발표를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문제는 국민들이나 또 여러 언론에서 아니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후보였던 당신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게 과연 타당하냐라고 하는 비판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고 또 이준석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본인이 무고함을 주장했다가 결국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안철수 후보도 입장을 좀 바꾼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처음에 곧바로 그냥 사과를 하느니만 못하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시긴 한데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그 전당대회 전까지는 박주선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뭐 만약에 조직적인 게 있다 그러면 당을 해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당내에서 이게 그 공식적으로 의견을 모은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그 비대위원장 개인의 말인가요? 어떻습니까? 아마 당의 핵심 중진들끼리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나서 비대위원장께서 얘기를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당에서 가령 후보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상임선대본부장이었던 박지원 이제 전 대표 뭐 이런 분들까지 가령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당 자체가 뭐 어떤 경우라도 처절한 어떤
심판을 피해갈 방법은 없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너무 저희가 예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현재 부대변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선 기간 동안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탈당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팩스 탈당을 해서 좀 뭐 화제가 되긴 했는데 그 광주 국민의당 소속 광주 시의원들도 이제 기자회견을 갖고 지도부가 개입된 걸로 하면 전부 탈당하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제 특히 이제 뭐 이렇게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못을 했다면 사실은 어쩌면 당을 해체하거나 뭘 이런 것들은 그냥 쉽고 평이한 방책이 아닌가. 정말로 국가와 또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노력하고 반성하는 모습들 그리고 지금부터 새로운 어떤 이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정작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이유미, 이준석 정도가 이제 어떤 주된 범민들이고 그 공명선거 추진단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뭐랄까 성급하게 발표한 과실은 있지만 체계적으로 공모한 흔적까지는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어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전국 상황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어차피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머리 자르기 발언 있고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이제 보이콧을 했어요. 국민의당이 그러다가 이제 그 청와대 쪽에서 사과 발표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복귀하는 모양새인데. 추미애 그 발언 당사자인 추미애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좀 그 당내에서는 그걸로 이렇게 수용을 한다는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이미 수용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이제 의사 일정 정상적으로 저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요일 날 지금 이제 추경 예산안 정부에서 제출한 부분 예산 결산 심사 1차 회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안행이라든지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 참여를 하시고 목소리를 내시겠다는 그런 거고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대표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제 생각으로서는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왈가왈부 얘기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팩트다라고 가령 정치인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정치인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맞을 경우에는 상대방 정파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갔다라는 비판이 가능하게 되고, 만약에 틀리게 된다면 이건 국민은 여론을 호도한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침묵을 지키는 게 조금 미덕이 아닌가 싶고요. 그 사건이 사법적인 결론을 이런 발표를 하고 나면 그 어떤 사실관계에 준해서 이러이러한 점이 우리의 의견이다라고 발표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이제 무한 출신이시죠. 그다음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광주 출신이신데. 뭐 우리 검사하실 때 같이 근무도 하셨었나요? 어떻습니까? 문무일 총장 후보자하고는 광주지검에서도 같이 근무를 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대학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이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하고도 좀 맞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대체로 밖에서 오신 분들은 검찰 조직의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방향성이 있고요. 검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검찰이 큰 틀에서 보면은 긍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세부적으로 이렇게 일정 부분에 있어서 개혁 대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은 저만 해도 검사 생활을 한 10몇 년간 했었고 저는 제가 검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검사들이 월요일 아침 일찍 나가서 사실은 주말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일하는 검사들 많거든요 보면. 그래서 개중에 일부는 일탈한 검사, 뇌물을 받아먹고 뭐 여러 가지 비행을 저지르는 검사가 있지만 제가 아는 한 98%의 검사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이제 검찰 내부 인사와 어떤 외부에서 본 시민단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아마 근본적인 검찰에 대한 시각차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부분을 장관 후보자하고 이제 장관이 되신다면 그리고 이 총장 후보자가 총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서로 의견을 소통해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당이 아무래도 호남을 근거로 하고 있는 정당이면 네, 부인할 네. 수 없는 상황인데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대선 이제 전후부터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았습니다만 네.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우선 첫 번째가 대선에서 졌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죠. 그러니까 실은 보면 이 선거 또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 이제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특히 대통령 리더십이 새로 한번 형성이 되면 국민들은 이 새 대통령을 찍었건 안 찍었건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관심과 희망이 사실은 그분에게 집중이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선거에 졌으니까 기본적으로 새 리더십이 활동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좀 허니문 기간 한 3개월이 됐건 6개월이 됐건 적극적으로 좀 도와드리고 사실은 저희들 목소리를 좀 자제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목소리를 조금 빨리 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호남에서 지지도가 이렇게 굉장히 빨리 이렇게 또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가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그 대선 기간에 생겼던 이유미 이제 이 조작 사건이 이제 두 번째로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방금 이제 앞서도 이제 뭐 새 정부도 출범인데 이제 네. 다음 달 27일 날 이제 국민의당 전당대회 앞두고 네,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셔야 될 텐데.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당대표 후보자로 벌써부터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네. 다시 그 얼굴들 나오느냐. 네. 뭐 이제 일부는 이제 출마를 선언하신 분도 계시고 뭐 네. 손학규 전 대표라서 김한길 전 대표 또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는데 네, 네. 거기 어떻게 보시나요? 당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미지하고 상관없이 그래도 중진은 중진으로서 무게감과 긴 세월의 연륜을 통해서 본인들의 지혜가 있으니까 밖에서 이미지가 조금 덜 좋더라도 중진들이 출마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일부 의견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이렇게까지 바닥에 떨어졌으면 정말로 새로운 리더십 또 젊은 얼굴이 나와야 된다. 프랑스 마크롱처럼 뭔가 혜성처럼 새롭게 등장하는 젊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이렇게 있는데 막상 젊은 리더십이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여러 가지가 이제 남마처럼 얽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아직 이제 8월 27일 날 전당대회 예정돼 있고 지금 한 40여일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호남 근거는 하고 있고 호남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는 계신데 또 네. 일부에서는 국민의당의 비판이 다른 지역에서는 네. 호남 정당의 색깔을 탈피를 해야지 국민의당이 살 수 있다. 네. 이런 비판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 비판에 대한 어떤 대책이랄까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미 지역구 의원들은 대부분 호남 의원이니까 이걸 뭐 쉽게 바꿀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호남이 아닌 비호남권 인재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충분히 좋은 인재들을 영입해서 당의 의사결정의 어떤 핵심 이렇게 인사로 세울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당 혁신위원회도 지금 영남대 김태일 교수님 저희가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의 노력들은 계속이 될 터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의 얼굴들은 이제 현역 의원들이다 보니까 조금 한계는 있지만 저희들이 그 과정을 좀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해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당장 뭐 이제 총선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게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날 텐데 네. 이제 1년도 채 안 남은 게 지방선거란 말입니다. 아무래도 고민이 제일 크실 것 같은데 네. 지방선거에서 회복하지 못하면 국민에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네.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전략 세우고 계신가요? 우선 이제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그 골목의 일꾼을 뽑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전부터 사실은 지방선거에서는 공천을 좀 없애자. 이게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어떤 세력을 확장하는 수단으로서 지금 지방선거를 지금까지 활용해 왔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당장에 지금 이게 이 법을 개정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기초선거에서 이제 공천을 없앨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지방선거 본질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충실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국민의 당을 보지 말고 이 내세우는 사람이 정말로 지역 주민들하고 밀착된 호흡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역에서 사실 청소하는 거, 쓰레기통 어디 놓는 거, 뭐 이 상수도 수압 뭐 이런 부분들이 정작 중요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견과 이의를 얼마만큼 해왔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판단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지역 주민들에게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도 사실은 이제 좋은 이렇게 지역의 일꾼들을 좀 발굴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계속해서 듣는 작업을 열심히 함으로써 지금 조금 떨어져 있는 지지율을 좀 만회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에서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마음이 더 급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우리 호남 정치 안에서도 조금 다양한 꽃들이 좀 생기면 우리 호남 정치도 훨씬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이 이번 대선에서 패하긴 했지만 국민의당의 존재로 인해서 또 이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지역에서 또 여러 가지 좋은 계기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보면. 근데 마찬가지로 지방선거도 이게 2개의 정파, 3개의 정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일과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게 궁극에 있어서는 지역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시너지를 낼 것이다라는 점을 조금 좀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스카 요정 네. 전 국민적으로 이제 별명도 얻으셨고 네. 뭐 학교 다닐 때나 검사 시절에나 별명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별명들이 있으셨고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드는 별명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글쎄 근데 저는 뭐 그런 걸 별로 염두에 둬본 적은 없고요. 그냥 생긴 게 워낙 뭉툭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그냥 농사. 뭐 제 아버님 어머님 다 농사꾼이셨고요. 그래서 그냥 시골 촌놈 소리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이렇게 뭐 국회의원 되고 이렇게 국정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삶 자체가 저는 소박했었고 지금도 소박합니다. 그런 이제 약간 네. 뭐 촌놈이라든지 네. 이런 친근한 별명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 제일 좋아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너무 바쁘실 텐데 지금 네. 이제 수석 대변인도 맡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수석 대변인은 그만두셨나요? 네, 그만뒀습니다. 하여튼 바쁘실 텐데 네. 시간이 나시면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주 하는 취미 생활이랄까요? 어떤 여가는 어떤 걸 주로 하시나요? 사실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너무 바쁘고 너무 찾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 가면 지역분들이 김병진 의원 당선되고 나서 참 얼굴 보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과거에 되기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했는데 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잠자는 시간은 가령 하루에 5시간 잔다고 치면 이제 24시간 중에 이제 19시간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준비하고 사람 만나고 이동하고 이게 결국은 물리적으로 몸 하나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미생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제 유일한 취미가 이제 새로 나온 기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 기계들 이렇게 만져보고 하는 것이 조그만 취미여서 좋은 새 전자기계 나오면 짬내서 이제 그거 좀 손대보는 게 제
유일한 낙입니다. 게임 같은 것도 좋아하시나요? 게임은 근데 그게 이제 빠지게 되면 사실은 몇 시간씩 이렇게 몰입을 해야 되니까 한 10몇 년, 한 10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했던 것 같은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좀 했던 것 같은데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제 안 합니다. 요새는 뭐 이제 VR 게임이라든지 뭐 네. 새로운 게 또 많이 나왔다 그러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네. 끝으로 뭐 네. 이제 개인적인 목표라든지 소망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꼭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저는 국회 과학상임위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이제 과학 기술 인프라라든지 또 인재 양성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한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이제 우리 지역 방송사들한테 이제 과학 관련, 생활 과학 관련 프로그램들 좀 많이 만들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도 드렸고, 또 지난번에 이제 조선대학교가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선정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한 5, 6년 동안 대략 한 4, 50억 정도 예산이 이제 조선대학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이렇게 전문 인력 양성하는데 이제 지출이 되는데 그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 광주과기원의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지금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치가 되게 된다면 우수한 인재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 남아서 미래 과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 없는 소망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의정 활동 좀 기대를 하겠고요. 국민의당도 좀 더 발전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달 남짓 지났는데요. 정치권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사드, 그리고 한미 FTA 협상 등 나라는 안팎으로 어렵습니다. 정치권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영의 파워 인터뷰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솔직하고 시원한 인터뷰 한수정의 톡톡 한수정입니다. 때이른 무더위로 일찍이 여름 휴가를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맞이 한창인 영암에 나와 있습니다. 전동평 영암군수와 함께합니다.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We'll hit the floor, say no more. Go all out and bet it all. Risk and live your life.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네, 저희 열린공간톡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네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존경하는 욕망 국민과 K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암군수 전동평입니다. Through the air like a cannonball. Raise your glass for the underdogs. 네, 군수님, 네네. 저희 여기 뒤편으로 보면요. 네네.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정말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가 기찬랜드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곳 기찬랜드는 우리 영암의 랜드마크가 되는 우리 영암의 역사와 문화와 또 스포츠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영암의 중심입니다. 네. 근데 바로 이곳은 올출산은 맥반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국립공원 올출산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가두어 놨다가 여름에는 이제 피서지로 이용하고 있는 천연 계곡형 풀장, 물놀이장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럼 이 지금 물놀이를 하고 있는 곳의 물이 천연 네네. 계곡물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특히 맥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시원하고 건강에 최고인 천연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고 일반 풀장이랑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기찬랜드 물이 다른 지역 풀장과 다른 점은 흘러내리는 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 화학약품을 1%도 쓰지 않는 천연 자연수로
이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고의 물이죠. 네, 그러니까요. 정말 보기에도 물이 맑은 게 한눈에도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기찬랜드 물놀이장의 특징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기찬랜드는요, 첫째 맑은 물, 네. 두 번째는 이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선탠까지 즐길 수 있고, 세 번째는 울창한 숲으로 뒤덮여 있거든요. 그렇네요. 산림욕까지 할 수 있고, 네. 네 번째는 이건 보너스인데요. 네, 남녀노소 또 가족과 함께 와서 간단한 치사도 할 수 있는. 그러면 삼겹살도 혹시 구워 먹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라면도 끓여 먹을 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거기다가 입장료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할 겁니다. 얼마인가요? 우리 국민들은 1,000원이고요.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노약자나 장애우분들은 2,000원, 일반인들은 5,000원대인데 네. 아마 다른 지역은 이 정도 시설이면 다 10,000원 이상씩일걸요. 그러게요. 요즘에 네. 워터파크 한 번 가려면 정말 경제적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우리 영암은 전혀 그런 부담 없이 오셔서 마음껏 즐기고 갈 수 있고 그 하루 동안 힐링하는 것이 인공적인 시설보다는 몇 배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기찬랜드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들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우리 기찬랜드에는요, 먼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제 의료진이 파견 나와 있고 소방 119 구급대가 파견 나와 있고 또 운영자만 해서 대학 아르바이트 하는 우리 학생들까지 100명이 넘는 요원들이 우리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안전시설이 완비되어 있고요. 우리 기찬랜드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특히 개그 콘서트, 가요 콘서트, 우차사에 나오는 유명 개그맨들이 오게 되고요. 또 가요 콘서트에도 우리 가수 현준우 씨, 지원이 씨를 비롯해서 스타들이 바로 이 자리에 출연해서 우리 피서객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영암에서 나는 명품 한우 시식회도 있고 네. 그래서 이 피서철이 지금부터 8월 27일까지거든요. 8월 27일까지 언제나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기찬랜드에 오시면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네네. 최근에 가뭄이 좀 심했었잖아요. 네네네. 천연 계곡물을 이용한 기찬랜드라고 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이렇게 대안을 마련을 하신 건가요? 제일 상류에 이제 물을 가두어놓은 홀을 크게 만들어서 비가 내릴 때 거기에는 언제나 물을 많이 가두어 놓거든요. 근데 올해 가물어서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기찬랜드가 개장하기 전에 많은 비가 와서 지금 이렇게 수온이 풍부합니다. 그러게요. 정말 네. 영암 국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곳을 많이 찾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찬랜드는 전국에 유명한 이제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제 피서객들이 몰려오는데요. 이제 방학이 되고 금, 토, 일은 보통 5,000명에서 10,000명을 훌쩍 넘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많은 인파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네, 주차장도 잘 완비가 되어 있나요? 주차장도 무료입니다. 무료군요. 네네. 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찬랜드를 찾는 연중 인원이 최소 100만 명. 네, 한 사람이 3만 원씩만 쓰고 가도 1년에 약 300억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You came out of nowhere. Caught my eye by surprise, and I think that you've been heaven sent. 어떻게 지금 그러면 이렇게 장인어른 되시고요. 네, 자기로 되시고. 여기 와이프. 단란한 가족이 이렇게 오셨네요. 다른 물놀이장과 이 기찬랜드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좀 추가가 가능한데요. 네, 그렇죠. 이렇게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고. 네. 근데 한 점 먹어볼 수 있어요? 예. 옆에 먼저 드릴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영암은요, 흉과 애의 고장이거든요. 손님이 옆에 계시는데 주인이 먼저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 손님 먼저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한 입 주실래요? 네.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와. 근데 같은 삼겹살이어도요, 여기서 먹으니까 맛이 끝내주죠. 진짜 꿀맛. 예. 장인어른 이렇게 모시고 또 가족과 함께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래서 남녀노소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 네, 기차는. 네. 네, 군수님, 저희가 네네. 이제 가야금 산조 기념관에 왔습니다. 네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바로 이곳이 가야금 산조 음악을 만들어냈던 김창조 선생님이 탄생하신 곳이고요. 오. 네, 그래서 김창조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악성 김창조 선생의 가야금 산조 기념관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기념관에 들어가 보시면 가야금 산조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발전해 오는 역사를 볼 수 있고요. 인간문화재 양승희 선생님께 전수돼서 바로 이곳에서 오늘 또 양승희 인간문화재께서 직접 오셔서 후진 양성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 네. 시작부터 후진 양성까지 굉장히 의미와 역사가 깊은 곳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가야금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다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네. 지금 보니까 외관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네네. 나무 향도 솔솔 나는 게 되게 기분이 좋은데요. 네네네.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네. 가야금 산조의 본향답게 네. 가야금 산조 교육으로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또 최근에는 가야금 연주단을 창단했다고요. 어떤 계기로 그렇습니다. 창단이 됐나요? 지금 이제 우리 가야금 연주단은 가야금의 맥을 잇는다, 역사를 잇는다. 그래서 더 개성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곳에서 우리 가야금 산조 음악을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이제 국악대전이 열리거든요. 네. 이곳에서 문화체육관광부상 또 교육부 장관상을 그 타이틀을 걸고 이 국악대전과 그 국악대전을 통한 후진 양성 그리고 또 이 큰 대회를 치름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 발전에도 톡톡히 그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멋진 곳인데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게 혹시 네네. 가야금 연주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거나 아니면은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네, 언제든지 이곳에서는 네, 이제 후진 양성을 위한 가야금 산조 연주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이 기찬랜드와 가야금 산조 기념관까지 둘러봤는데요. 네네. 이곳들과 함께 또 가볼 만한 추천해 볼 만한 관광지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앞에 보이는 네, 남한의 소금강 네. 국립공원 올출산이 있습니다. 근데 올출산에서 꼭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네. 미국 화이트 마운틴에는 뭐가 있죠? 큰 바위 얼굴이 있죠. 네.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네. 근데 미국 그 화이트 마운틴에 있는 큰 바위 얼굴보다 그 규모는 한 10배 되고요. 훨씬 더 웅장하고 장엄한 큰 바위 얼굴이 바로 우리 국립공원 올출산에 있습니다. 네. 지금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데요. 약 710m 고지에 있거든요. 그리고 큰 바위 얼굴의 길이는 약 110m. 오. 네, 그래서 일명 장군바위라고도 불리워지는데 이제 올출산을 대표하는 명소로 그리고 우리가 큰 꿈을 꿀 때
또 큰 인물이 되고 싶을 때 우리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장소로 각광받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우리 얼출산에는 둘레길이 있습니다. 천왕사부터 바로 이곳까지 5.1km 둘레길을 잘 단장해 놨는데요. 작년도에 전국 10대 명품 경관길에 선정돼서 와. 많은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고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영암군 정말 볼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영암군은 문화 유적도 많고 박물관도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환경도 빼어나고. 네, 환경도 빼어나고요. 네. 한 두 곳만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곳 갖고는 안 되는데 너무 많아서요. 그럼 몇 가지만 더 소개해 네네. 주세요. 우리 영암군을 바로 영산강 문화유적의 중심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 사업에 고대 문화권 조성 사업인데 영산강 문화권 사업이거든요. 네. 이게 무려 9,20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 영산강 고대 문화권의 중심지가 우리 영암이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근에 있는 마한 문화공원이거든요. 네. 마한의 역사는 기원전 2세기부터 5세기까지 우리 지역에서 찬란하게 꽃피웠습니다. 그래서 마한 문화유적지를 한번 꼭 둘러보시고요. 마한 문화유적지.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인근에 있는 구림마을인데요. 구림마을은 약 22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1600년 전에는 우리 영암이 자랑하는 왕인 박사가 탄생했죠. 네. 그리고 이제 1300년 전에는 시우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시우도기가 만들어진 걸 기념하기 위해서 도기 박물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피카소 그림부터 약 청정자 시 그림까지 주옥 같은 약 3,700여 점의 그림을 소장하고 있는 하종미술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F1 경기장 가보시면 모든 또 스포츠 경기를 즐길 수가 있고요. 네. 네. 아니, 군수님이 영암의 자랑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요. 이렇게 네네. 설명을 듣는 동안에도 굉장히 즐거웠어요. 정말 네네. 단순한 관광뿐만 아니라 네. 역사와 인물들까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네. 앞으로 영암 관광의 청사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 영암군은요, 네, 너무너무 환경, 역사, 문화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자원들을 묶어서 이제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무엇든지 하나를 만들더라도 전국 최고를 만들겠다. 실은 금년 1월에요. 영암군 전통 민속 씨름단을 창단했거든요. 민속은 우리 고유의 것이죠. 우리 민족의 것이고 우리 고유 미풍양속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계속 발전시켜가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죠. 그런 어떤 이제 가치를 갖고 만들어냈는데 창단한 지 한 달 만에 대한민국 씨름판을 평정했습니다. 백두장사 우승, 준우승, 한라장사 우승까지 종합 우승을 했고요. 최근에 있었던 단호대회에서도 최정만 선수가 금강장사 우승, 또 금강장사 준우승도 우리가 했고요. 또 한라장사에서는 차성환 선수가 또 장사에 등극함으로써 대한민국 씨름판에 우뚝 섰고 또 씨름판의 미래를 지금 개척해 나가고 있다. 우리 전통 문화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요 있죠? 네, 우리 전통 가요의 주 장르가 트로트죠. 네, 지금이야말로 우리 것을 우리가 찾고 계승 발전시켜서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유산으로 발전시켜 가야 된다. 그게 또 우리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군수인 제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바로 앞에 바로 이 건물과 이어진 이곳에 대한민국 트로트 박물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이미 예산 100억이 확보됐고요. 앞으로 추가로 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대한민국 트로트의 역사관이 만들어지고 또 트로트 교육관이 만들어지고 또 공연장이 만들어지고 또 이 속에서 창작 활동도 하고 음반 제작도 하고
트로트 오디션이나 또 트로트 카니발 축제를 해서 그 속에서 재능 있는 그런 스타를 발굴해내고 육성해서 이제 이곳에서 우리 영암 출신 하춘화 가수 또 남진 씨 그리고 뭐 장윤정 또 우리 조용필과 같은 이런 대형 스타들을 만들어내는 트로트의 열함을 만들겠다. 이 야심찬 계획이 바로 기차랜드 이곳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쯤 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트로트의 스타들을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암군의 미래 청사진이라고 하면 자연을 활용한 관광 자원 네. 그리고 또 씨름이나 음악 같은 거를 활용한 문화 자원을 네. 잘 활용해서 키워 나가겠다는 그리고 그런 여기 또요 거군요. 진짜 큰 사업이 하나 또 펼쳐집니다. 어떤 게 있나요? 바로 이곳이 또 조은현 국수가 탄생한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이곳에 조은현 국수의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고요. 바로 또 그 옆에 약 한 400억 규모의 세계 바둑 박물관이 바로 이곳 기차랜드에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네.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들이 가슴 많이 벅차죠? 네. 생길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돼요. 또 영암에는 4대 핵심 발전 전략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네. 있나요? 우리가 역사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 군정의 목표가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 영암이거든요. 예, 군민이 하나 돼서 행복한 복지 영암 시대를 만들어 간다. 근데 복지 정책, 복지군을 만드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죠? 글쎄요, 예산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돈이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앞서가는 선진복지군으로 우리 영암군이 평가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속적인 복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과 복지라는 양축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면 성장이라는 것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지죠.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이 사실 좀 낙후됐잖아요. 2차 산업, 3차 산업을 거치면서 우리는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100년 만에 한 번 온다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우리는 맞고 있거든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빠르게 준비해 가야 된다. 바로 이 구상을 저는 민선 6기 출범과 동시에 이미 3년 전에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혁명산업의 육성. 예. 6차 산업에다 IT, BT를 접목해서 혁명산업을 육성하자. 이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문화, 관광, 스포츠 산업. 내년에는 바로 이곳 우리 영암에서 우리 영암 역사상 최초로 전남도 체육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문화 사업으로는 하춘화 트로트 가요센터 또 바둑 박물관 등 문화 관광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겠다. 세 번째는 요즘 한참 뜨고 있죠. 드론 산업, 경비행기 항공 산업. 그래서 경비행기 항공 산업과 드론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경비행기를 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진 곳이 우리 영암입니다. 항공학과가 있는 모든 대학이 우리 영암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비행기 산업, 항공산업의 중심을 만들겠다. 이게 세 번째 야심찬 전략.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산업은요. 우리 영암이 F1 경기장이 있거든요. F1 경기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산업이 자동차 튜닝 산업입니다. 자동차 튜닝 산업은 국제적인 규모가 무려 100조 원의 규모입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미래 약 8조 원 시장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1조 원 시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 튜닝 산업의 꽃이 수제 자동차예요. 그래서 2년 전부터 수제 자동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뛴 결과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모해니 게라지수사를 우리가 영암에 유치했어요. 그래서 이미 공장을 지금 다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수제 자동차를 이제 금년 가을부터는 우리 영암에서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슈퍼카를 만들겠다. 이 약속은 우리 이낙연 총리님께서 했던 약속이에요. 우리 총리님이 우리 도지사 시절 때 F1 경기장을 이용해서 고성능, 고효율 차를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된 건데요. 이번 우리 신정부 100대 공약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자동차 산업에서 야심찬 전략 산업이 미래 꿈의 자동차, 인공지능 자동차, 일명 자율주행 자동차거든요. 자율주행에 대해서 가장 앞서가는 곳이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와 모해니 게라지수사와 우리 영암군이 함께 MOU를 체결하고 지금 전기 자동차를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2월 정도면 우리 영암에서 이제 전기 자동차를 모델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주문을 받고요. 2019년 정도에는 아마 3,000대 수준의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내게 된다. 바로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서 우리 영암군과 우리 낙후된 전나무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영암군의 야심찬 4대 핵심 성장 동력 프로젝트입니다. 네, 영암군의 한계가 정말 어디까지인지 모르겠고요. 네.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영암군을 찾아주실 네. 이 시민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존경하는 6만 영암 군민과 16만 향후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KB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우리 영암은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곳, 머물고 가고 쉬어갈 수 있는 이런 곳, 기차낸도와 같은 휴양시설이 잘 갖추어 있는 곳, 또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이 풍부한 곳, 바로 이 복된 영암을 잘 가꾸어서 바로 우리 6만 군민이 행복한,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는 영암군을 우리 6만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영암 군수님과 함께 곳곳을 돌아보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기회고장 영암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한수정의 톡톡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